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명기 교수님의 역사 병설 병자호란 1권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전쟁사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이 어떻게 치욕스러운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깊이 파헤치는 작품이에요. 저자는 책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호란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일이며 지금도 서서히 진행될 수 있는 G2 시대의 비망록이라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1623년 3월, 인조 반정이 성공합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 이종이 왕위에 오르는 순간이죠. 반정 세력들은 환호합니다. 금수의 땅이 다시 사람 사는 세상이 되었노라.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광해군을 몰아낸 명분 중 하나가 바로 친명배금, 즉 명나라를 섬기고 후금을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광해군은 중립외교로 균형을 잡으려 했는데 인조정권은 이것을 배신으로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였어요.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는 급속도로 쇠락하고 있었고 만주에선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이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619년 사레오 전투에서 명나라는 후금에게 대패했고 이후 요동의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인조 정권은 이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숙명배금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어요. 명나라는 이런 조선의 태도를 이용해서 이의제의, 즉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어하려는 전략을 펼칩니다. 가도에 주둔한 모문용의 군대를 지원하라고 끊임없이 압박하는 거죠. 그런데 반정 세력 내부에 균열이 생깁니다. 1624년 3월, 공신책봉과 포상 문제로 불만을 품은 이괄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괄의 난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정예 병력이 움직였고 인조는 급히 공주로 도망쳐야 했어요. 한성은 반란군에게 함락되었고 민심은 동요했습니다. 어떤 백성들은 이괄을 환영하기까지 했죠. 다행히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그 대가는 참담했습니다. 국경을 수비해야 할 정예군 1만여 명이 소멸된 거예요. 이것이 3년 후 정묘호란 때 조선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조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었다는 점이에요. 반란을 겪은 후 인조는 권력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고 개혁의 의지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나타납니다. 바로 가도에 주둔한 명나라 장수 모문용이에요. 모문용은 겉으로는 후금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조선에 주둔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을 착취하는 존재였습니다. 책에서는 그를 은먹는 하마, 밀무역 왕초, 해외 천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에요. 모문용의 군대는 조선 백성들을 약탈하고 밀무역을 일삼았습니다. 조선은 막대한 군량과 은을 계속 제공해야 했어요. 하지만 인조 정권은 모문용을 함부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명나라의 장수이고 친명배금이라는 명분 때문이었죠. 결국 조선은 모문용에게 코가 꿰인 상태가 됩니다. 국가 재정은 바닥나고 개혁은 흐지부지 되고 백성들의 고통만 깊어져 갔습니다. 1620년대 중반 동아시아의 판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말기적 증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요동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내부에서는 부패가 만연했죠. 반면 후금은 계속 강해졌습니다. 1626년 누르하치가 죽고 아들 홍타이지가 칸이 되는데요. 홍타이지는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후금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몽골을 복속시키고 조선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선은 선택의 기로에 섰어야 했어요. 하지만 인조 정권은 여전히 숙명배금의 노선만 고집했죠. 드디어 1627년 1월 후금이 조선을 침공합니다. 정묘호란의 시작이죠. 후금의 선방장 아민이 이끄는 3만 군대가 압록강을 건넙니다.
조선의 방어 전략은 성에 들어가서 굳게 지키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후금군은 성을 공격하는 것도 잘했어요. 의주성은 하루 만에 함락되었고 평양성도 열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괄의 난으로 정예병력을 잃은 조선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인조는 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강화도로요. 다행히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 후금의 보급로를 공격했고 후금도 장기전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명나라와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결국 2달 만에 강화조약이 체결됩니다. 그 내용이 뭐였을까요?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나라가 됩니다. 조선의 입장에선 굴욕이었죠. 자신들이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후금과 형제가 된 거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군신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정묘호란이 끝난 후 조선 사회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오랑캐와 화친했다는 자괴감, 명나라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조정을 지배했죠.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자괴감이 실질적인 대책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명기 교수는 이 시기를 표방은 있으되 실천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조정에서는 군비를 강화하자, 성을 수리하자 하는 이야기만 무성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죄정은 여전히 바닥이었고 모문용의 군대는 계속 조선을 착취했습니다. 더욱이 후금도 계속 압박해왔습니다. 식량을 요구하고 병선을 달라고 형제의 맹약을 어기고 병경을 침범했어요. 조선의 척화는 목소리만 높였지만 실제 전쟁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치지 않는 모반과 역모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회 전체가 불안정했고 민심은 흉흉했죠. 인조 정권은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잡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일본이에요.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게 일본은 하늘을 함께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에도 막부가 들어서면서 일본은 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원했어요. 그들도 통상이 필요했으니까요. 1636년 일본 사신이 조선에 옵니다. 조선은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면 명나라가 문제 삼을 것이고 거부하면 또 다른 적을 만드는 거니까요. 결국 조선은 공허지국이 됩니다.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모든 것이 바닥난 상태였죠. 이제 시간은 1636년으로 흘러갑니다.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홍타이지는 황제를 칭합니다. 그리고 조선에 요구합니다. 형제 관계를 군신 관계로 바꾸자고요. 이곳은 조선에게 명나라를 배신하고 청나라의 신하가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발칵 뒤집혔어요. 척화론이 더욱 강력해졌고 청나라 사신을 박대했습니다. 청나라는 11월에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왕자와 대신 그리고 척화를 주장한 자를 압송하라고요. 조선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목소리만 컸던 주전론자들은 실제 전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고 군사력도 재정도 부족했습니다. 1636년 12월 1일 홍타이지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출발합니다. 청군 7만, 몽골군 3만, 한군 2만, 총 12만 대군이에요. 정묘호란 때의 4배나 넘는 병력입니다. 12월 9일 청군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조선의 방어 전략은 청야병벽이었어요. 성에 들어가서 버티면서 청군을 소모시키는 전략이죠. 하지만 청나라는 이미 정묘호란 때 조선의 전략을 학습했습니다. 청나라 선방장 마부태는 의주의 백마산성을 우회합니다. 임경엽 장군이 굳게 지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밤낮을 달려 불과 10여일 만에 한성 코앞까지 진격합니다. 이곳은 조선에게 충격이었어요. 인조와 조정은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지만 이미 길이 막혔습니다. 할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향하게 되죠. 앞에서 다룬 내용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배경이었습니다. 인조반정부터 정묘호란을 거쳐 10년 동안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조선이 이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한명기 교수의 병자호란 1권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전쟁의 경과는 2권에서 다뤄지죠.
1권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병자호란이 단순히 청나라의 침략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선 내부의 문제, 즉 권력에만 몰두한 무능한 정권, 현실을 외면한 명분론, 실행력 없는 대비책이 모두 합쳐지 만들어진 참사였다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나라의 침략 가능성은 뻔했는데 조선은 별다른 대책 없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고요. 예측 가능했고 예방도 가능했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병자호란을 국제전쟁의 관점에서 본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조선과 청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명청교체라는 동아시아 전체의 대변역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명나라는 쇠락하고 있었고 청나라는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배후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조선은 그 과정에서 희생양이 된 겁니다. 하지만 희생양이 된 것에는 조선 자신의 책임도 컸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에요. 한명기 교수는 광범위한 사료를 섭렵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물론이고 청나라와 명나라, 심지어 일본의 자료까지 모두 검토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한국사를 넘어 동아시아사의 맥락에서 병자호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자가 이 책을 G2 시대의 비망록이라고 부른 이유 말이에요. 1627년 정묘호란 이후 조선은 명나라, 후금, 일본 사이에서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다가 결국 파국으로 내몰렸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도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비슷한 딜레마를 겪고 있죠. 한명기 교수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적 사고와 함께 무엇보다 독자적인 역량이라고요. 군사력을 비롯한 국가적 역량 없이는 외교적 노력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은 군사력도 재정력도 외교력도 모두 바닥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명과 청의 대결 속으로 속절없이 휘말린 거죠. 이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우리는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1권은 병자호란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다뤘습니다. 2권에서는 실제 전쟁의 경과가 펼쳐집니다. 남한산성에서의 45일간의 항전, 강화도의 함락, 삼전도의 굴욕, 그리고 50만 명이 넘는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가는 비극까지요. 2권은 더욱 참혹한 이야기들로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해요.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니까요. 오늘 한명기 교수의 병자호란 1권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책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무능한 정권이 어떻게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지, 명분만 앞세우고 현실을 외면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경고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한국의 처지, 내부 분열과 정쟁에 휘말려 있는 정치 현실, 이 모든 것이 370여 년 전의 조선과 오버랩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안다면 그 반복을 막을 수 있어요. 병자호란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자호란 2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벌어진 45일간의 치열한 항전, 강화도의 비극, 그리고 삼전도에서의 치욕적인 항복까지 더욱 긴박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